정치뉴스의 넘버원 국회 라이브 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일 오후 1시 국회에서 일어나는 정치권 소식을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5월 30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원 첫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여야의 원구성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와 운영위에 이어 과방위의 위원장 자리도 차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정신과 관례를 따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이 잠시 뒤 1박 2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22대 국회 입법 과제와 원구성 협상 등 원내 전략과 당 혁신 방안 등을 논의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세 사기 특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교통약자들의 이용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네, 22대 국회가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도부와 22대 국회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고 원내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김동길 기자. 네, 국회 사당입니다. 김 기자, 국민의힘 워크숍 소식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오늘부터 이틀간 충남 천안에서 워크숍을 엽니다. 워크숍에서는 22대 국회 입법과제와 여소야대 전국에서의 원내 전략 등을 논의할 계획인데요.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워크숍에서는 김영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의 인공지능 기술과 규제에 대한 특강과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당 위기 극복과 혁신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도 강연자로 나서 의정 활동에 대한 특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 만찬을 함께 해왔었기 때문에 오늘 워크숍 참석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김동길 기자,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소식 살펴보죠. 민주당은 어제 14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 비판했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에 정책조정회의가 있었는데요. 전세 사기 특별법 등의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비겁하고 쪼잔한 정권이다. 국정 운영을 막가파식으로 한다. 또 이 정도면 독재가 아니냐며 수위 높은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폭주를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묻지마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켜 국민의 명령에 응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잠시 후 2시에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열고 상징성이 있는 1호 당론 법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그동안 민주당이 요구해온 민생위기 특별조치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또 의원총회에서는 22대 원구성 협상과 상임위 배정 관련 등 원내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길 기자, 22대 국회가 오늘부터 4년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는데요. 1호 법안으로 어떤 법안이 제출됐을까요? 네, 22대 국회 1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이 됐습니다. 교통약자법은 비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버스와 택시, 철도 등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한 이용 접근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서 의원과 보좌진들은 이 법안 접수를 위해 지난 27일부터 의안과 앞을 지켰습니다. 시각장애인이기도 한 서 의원은 장애계의 간절한 요구를 속히 해결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며칠 동안 의안과에 대기하며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에 이어 여소야대 전국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192석의 민주당을 포함한 거대 범야권과 여당인 국민의힘 108석의 여소야대 구도인데요. 22대 국회 정당별 의석수를 정리하면 더불어민주당이 171석, 국민의힘이 108석, 조국혁신당이 12석,
진보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3석,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이 각 1석입니다. 21대 국회 첫 본회의는 국회법에 따라 다음 달 5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이날 21대 전반기 국회의장이 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사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부터 22대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의장단 선출과 원 구성 등 의원들의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일정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데요. 22대 국회 일정을 김희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선출된 22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22대 국회는 국민의힘이 108석,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면서 지난 21대 국회보다 여소야대 구도가 더 굳어졌습니다. 국회법에 따른 22대 국회 일정을 살펴보면 다음 달 5일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한 첫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또 본회의 후에는 개원식이 열리면서 국회의장의 개원사와 대통령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원 구성은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7일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정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관례에 따라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내 경선을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했고 2명을 뽑는 부의장 후보에 민주당에서는 이하경 의원을, 국민의힘은 아직 부의장 후보를 선출하지 않았습니다. 의장단 선거는 재적의원의 과반 득표가 필요한데 민주당 단독으로도 선출할 수 있습니다. 첫 본회의 날 열리는 개원식은 원구성 협상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원구성 갈등으로 임기 시작 후 한 달 반이 넘도록 개원식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도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한치의 양보 없는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 전철을 밟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원식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는 6월 중으로 원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회법 절차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럴 경우 21대 국회 때처럼 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고 국회가 운영될 수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22대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 개원 박람회가 다음 달 7일까지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됩니다. 국회 사무처를 포함한 5개 국회 입법지원기관은 각 부스에서 입법과 의정지원 서비스 내용을 전달합니다. 백지원 국회 사무총장은 이번 개원 박람회에 초선 의원들을 포함해 새로 국회에 입성한 보좌 직원들이 참여해 의정 정보를 얻길 당부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22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각 분야별 입법 과제와 정책 현안을 요약 정리한 입법 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해 의정 지원에 나섰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논의는 탄핵을 포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역사상 더 이상 있어선 안 되는 일이 대통령 탄핵이라며 야당이 탄핵을 입버릇처럼 언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금처럼 대통령 한 명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는 개편해야 한다며 이번 국회에서 권력구조 원포인트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TF를 구성해 방송 3법 제2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법사위와 운영위원장 자리는 물론 방송 3법과 관련된 과방위원장 자리까지 가져올 계획이라며 상임위가 구성되면 언론개혁 TF를 출범시켜 언론 자유를 지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언론개혁 TF는 한준호 의원을 단장으로 한민수 의원 등 과방 의원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오늘부터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192석의 거대 범야권과 개헌 저지선을 겨우 지켜낸 국민의힘 108석이라는 압도적인 여소야대 구도 속에 300명의 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어제 대통령은 4개의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고 민주당은 특검법 등 재추진에 들어가면서 22대 국회 앞날이 그리 녹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정당당 진수희, 김유정 전 국회의원과 국회 상황을 비롯한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22대 국회 오늘 아직 개원식 하려면 조금 있어야 되겠지만 임기가 시작된 첫날 국민의힘은 워크숍을 이제 떠나는 것 같고요. 민주당은 잠시 2시에 의총을 엽니다. 그래서 1호 법안을 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병대원 특검법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이제 1호 법안으로 이렇게 이제 당론으로 정할 것 같은데 말이죠. 약간 내용이 수정이 된 것 같아요. 해병대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검사 추천권을 비교섭 단체에 준다든지 민생회복지원금도 약간 좀 소득 수준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조금 수정된 내용을 통해서 좀 여야가 좀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그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 특별검사의 추천권을 예. 비교섭 단체에도 주도록 한다 했지만 비교섭 단체들 역시 이제 여당과는 다른 생각을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우선 특별히 예. 네, 여당 쪽의 동의를 그걸로 인해서 끌어내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고 민생지원법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제 이 최혜병 특검법이 정치적인 공세 성격의 성격이 강한 법안이다 보니. 예. 그것뿐만이 아니고 민생도 챙긴다라는 인상과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예. 이제 22대 국회에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여당 쪽에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전 국민이 아니고 좀 차등 지원,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 지원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으로 좀 선회한 거는 저는 잘한 거라고 보고 이 정도는 정부 여당이 같이 동의를 해 주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영업자가 워낙에 어렵고 또 저소득층의 이 가처분 소득이 물가라든지 또 금리 인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처분 소득이 워낙 줄어 있어서 그 저소득층에게는 좀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적 지원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나 여당이 같이 동의를 해줬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는 좀 접점을 찾을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주셨는데요. 예,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의 수정된 그 내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독소조항 핑계를 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렇게 합의를 하기에는 쉽지 않겠다 일단 그렇게 전망은 되는데요. 또 알 수 없죠. 생물이니까 정치가. 그래서 노력은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민생회복지원금 포함해서 저는 지난번에 연금 개혁안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가 대표되고 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죠. 소위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총선 승리 이후에 공고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금 개혁안도 받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정부 여당이 틀어서 22대에서 하자고 해서 이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마는 연금 개혁안도 그렇고 민생회복지원 25만 원 사실 이재명 대표가 계속 고집한다고 해서 그게 또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여론을 보면은 여기에 또 그렇게 국민이 전적으로 찬성하거나 또 이런 또 분위기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작년보다는 훨씬 더 유연하게 좀 입장을 견지하는 것 같은 좀 여유가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뭐 괜찮은 어떤 스텝인 것 같고요. 또 대선을 또 겨냥해 가면서도 그런 유연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영리하게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민생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과연 여야가 또 어떤 스탠스를 이제 보이는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21대 국회 본회의 마지막 회의에서 이제 통과된 5개 법안 중에 세월호 피해 지원법을 지은 4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14번째 거부권 행사가 됐고 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전체 이제 거부권 행사한 횟수가 16번 되는데 거기에 이제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이 거부권 행사가 상당히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부담이 점점 커지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야당의 어떤 일방적인 그 법안 처리라는 그런 또 속사정이 또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이제 22대 국회에서도 계속 이렇게 입법권과 거부권이 반복되는 상황, 국민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좀 해법이 없을까요? 앵커께서 그 거부권 행사한 뭐 새로운 기록을 세운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런 기록을 세우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잖아요. 본회의 어차피 이 법안은 결국은 국무회의에서 통과 안 될 거라는 걸 너무나 뻔히 알면서도 저렇게 단독 처리를 했다는 거는 결국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한 그런 약간 제가 보기엔 좀 불순한 의도가 저는 있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 거부권 행사한 그 법안들은 국회 논의 과정 중에 정부가 별로 동의하지도 않았고 이 국회에서 입법이 되려면 정부 이제 소관 정부의 동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정부의 동의도 없었고 여당과의 합의도 되지 않을 무더기로 저렇게 마지막 날 올린 거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의도가 있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김유정 의원님께서 이재명 대표가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다른 여유가 아니고 제 기대사항은 그냥 이 총선 압승으로 이제 명실상부하게 국정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다는 그런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잠시 해봤습니다. 책임감도 좀 느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해주셨는데요. 거부권과 입법권이 이제 마주치는 현상 어떻게 좀 달라질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저희가 어느 때부턴가 20대 국회가 최악이었어, 21대가 최악이었어 하는데 22대도 기대는 못하겠어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1대 마지막 본회의가 5월 28일 날 임기 하루 남겨두고 했었는데 그때의 그 모습이 21대의 어떤 예고편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지금 첨예하게 대립할 수도 있겠다. 108석이라는 국민의힘 의석과 192석의 범야권의 의석 분포를 봤을 때 어쩌면 21대보다도 더 치열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조금 슬픈 예감 이런 게 좀 들었고요. 그러나 조금 마지막까지 타협점을 찾는 노력을 22대에서는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21대를 어제 마무리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거는 이미 접점을 찾고 여야가 합의했던 법들이 있는데 그마저도 폐기돼 버리는 게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구하라법 같은 경우랄지 반도체 지원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야가 별로 이견이 없는 법들이었는데 그마저도 다른 거에 묻혀서 이렇게 폐기되는 거, 그 법이 통과되기를 기다리는 정말 애타는 국민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의원들이 좀 책임감, 반성 이런 것도 아울러 필요할 것 같고요. 22대 의원들은 그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월급이라고 하지 않고 세비라고 불리는 이유, 국회의원들의 그 월급에 대해서 그거를 조금 가슴에 새기고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폐기된 민생 법안 이 부분도 이제 22대 국회가 시급하게 또 해결해야 될 근데 제가 우리 김유정 의원님 그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그 장면이 22대 국회의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라는 그 표현이 굉장히 절묘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제가 이 후배 의원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로 상대방만 보면서 정치하지 말고 여당은 야당만 바라보면서 저 야당의 길을 꺾어야 된다. 야당은 또 어떻게든 이 여당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이런 서로를 쳐다보는 정치가 아니고 국회의원들 입만 열면 이제 국민 얘기하잖아요.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하다 보면 여야 간에 협치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까 앵커께서 거부권 행사와
그 다수당인 야당의 단독 처리가 계속 맞부딪히는 그거를 좀 극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서로만 바라보지 말고 예.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 예. 서로 협치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예. 같다. 네. 국민들께서도 또 좀 날카롭게 또 정치권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새로운 그 사실이 나왔죠. 박정원 단장의 그 항명죄 재판 관련해서 거기서 제출된 통신 사실이 이제 그 드러나면서 이종섭 장관과 대통령실 정보 고위 관계자 여당 의원 뭐 이런 분들이 7월 28일에서 8월 9일 박정원 단장 그 보직 해임하고 그랬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전후에서 40여 차례 통화하고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왜 통화를 했는지 내용이 무엇인지 이거는 이제 아직은 이제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말이죠. 요 사실이 지금 야당에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좀 공수수사를 좀 지켜보자라고 이제 하는 네, 입장인데 네. 여기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저 드러난 사실로 해서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정말 국민적인 이제 관심이 다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은데 예. 저 통화 사실이 그 포함하고 있는 문제가 이제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일단 그 통화를 물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통화하실 수 있죠. 통화를 하실 수 있으나 그 통화한 시점들이 묘하게 이 그 최혜병 사망 이후에 박 대령의 그 수사 상황과 묘하게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해임됐던 그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해임됐던 그날 점심 때 세 차례 통화를 세 차례 했어요. 통화를 뭐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이종섭 장관이 우즈벡에 출장 가 있는 그러니까 우즈벡에 출장 가 있는 국방장관을 통화를 연결해서 세 차례나 통화를 할 정도면 그렇게 굉장히 급박한 뭔가가 있었다라는 추론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정황상 그렇게 보이죠. 네, 그리고 그 통화한 시점들이랑 연결되는 게 이제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됐던 그 수사 기록이나 자료가 다시 군수사 그날 저녁에 다시 이제 되돌려오고요. 회수를 하고 또 박 전 대령의 보직이 해임이 되고 그날 또 항명수괴죄로 뭐 기소랄까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과 묘하게 맞물리다 보니 뭐 국민들은 의혹을 당연히 가지게 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좀 이례적인 게 통화를 대통령께서 하시는데 보통 유선 전화로 비서를 시켜서 장관하고 연결을 하고 이런 게 통상적인 그 연락 그 행태인데 전에 쓰시던 개인 휴대폰으로 통화를 그렇게 여러 차례 했다는 것도 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기에 좀 충분한 그런 거 아니었나 싶어서. 그 부분은 어떤 의혹인가요? 그러면 비하기를 안 쓰고 자기 개인 통화를 했다는 거는 주변에 이 가까운 참모들에게도 모르게 하고 싶으셨던 뭔가가 있지 않았나 그런 뭐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특검법은 무산이 됐고 당연히 이제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온 언론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 이렇게 뭐 정황이지만 그런 의혹이 좀 더 좀 커진 그런 상황에서 뭔가 좀 설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늘 부족한 게 설명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다시 그 국민 앞에 등장할 때도 아무 설명이 없었잖아요. 도대체 왜 그동안에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는지, 왜 갑자기 다시 국민 앞에 나타났는지 아무 설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건에 대해서도 지금 대통령이 이제 12시 7분부터 시작해가지고 8월 2일 날 세 차례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이 국무위원과 통화하는 건 매우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시점 전 그리고 지금 현재 이후에도 장관과 그렇게 자연스러운 통화를 많이 했었는지도 궁금해요. 그런 것도 좀 밝혀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당시에 이종섭 장관이 우즈베키스탄에 출장 가 있었고 타슈켄트하고 그 우리나라하고 시차를 보니까 4시간이 늦어요. 그걸 따져보니까 낮 12시 7분에 최초에 통화를 했다면 거기는 아침 8시 몇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무슨 다급한 일이 그렇게 있길래
출장 가 있는 장관과 낮에 그렇게 통화를 여긴 날씨가 아니고 거기 아침 8시 몇 분이니까 세 차례 8시 몇 분에 전화를 받은 여긴 거잖아요. 점심시간이고요. 여긴 점심시간이고 예. 거기는 아침 8시 7분부터 예. 3번 받은 건데 그게 일상적인 통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매우 어색하고 비상식적인 통화다. 그런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그리고 예. 그날 있었던 일련의 정말 그 말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매우 조직적으로 그냥 개입이 된 거 아니냐. 대통령과의 비단 통화뿐만이 아니라 이종석 장관이 7월 28일부터 8월 9일 날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 건이 넘어갈 때까지 40여 차례 경호처장, 총리, 장관들 뭐 다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의 군 출신 의원들과도.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실 때 수사가 미진하면 공수처 수사를 네. 보고 미진하면 내가 먼저 특검해달라고 요청하겠다. 그래서 공수처가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는데 대통령 폰 압수수색 해야죠. 대통령 수사하고. 그거 지금 통화한 내용이 다 들어있을 텐데 그거를 압수수색해서 수사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첫 번째로 공수처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기 때문에 네. 특검으로 바로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두 가지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누가 봐도 석연치 않은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통화를 그 자연스러운 통화라고 그렇게 각색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석연치 않다 생각합니다. 예, 뭔가 좀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공수처가 조금 더 좀 수사를 속도를 내야 되는 압수수색 그런 해야죠. 상황인 그거 안 하면 거죠? 제대로 네.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 민주당이 지금 국회의장하고 원내대표 선출할 때 지난번에 상당히 격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한번 내주셨는데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는 쪽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 당 대표라든지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또 일각에서는 어떻게 그 국회의장마저 특정 정당 당원들에게 그걸 권한을 주느냐 이제 이런 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좀 더, 예, 대한민국의 174석 무려 예.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가진 원내 일당에서 이런 황당하다 못해 기괴한 발상이 나오고 그걸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있는 이 민주당을 보면서 제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아니 그 당내의 당직은 당원들의 의견 반영해서 뽑든지 말든지 그거는 민주당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국회의장은 그 국회직이잖아요. 국회직인 국회의장의 활동과 관련한 모든 비용은 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회 예산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 국회의장을 뽑는데 어느 특정 정당의 당원들의 당심이 반영된다?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저는 비난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 저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독재적인 발상에 다름 아니다. 문제는 이제 그 민주당의 소위 말하는 그 당원들 아마 강성 당원들의 그런 성화에 못 이겨서 저러는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민주당에 지금 뭐 200만이 넘는 뭐 240만 정도의 당원들이 있다 그러는데 그 당원들 가운데 정말 목소리 큰 강성 당원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뭔가 이 의사결정을 할 때 가끔 전당원 투표라는 걸 합니다. 근데 전당원 투표의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아주 목소리 큰 강성 당원들인데 그 소수의 강성 당원들이 결정하는 그 내용대로 민주당 운영을 하고 그걸 국회까지 연결시키겠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그러면 저는 국고보조금도 민주당은 받을 자격이 없다고 보고요. 그거 말고 또 하나 어제 결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당론으로 정한 그 당론에 반대하는 그런 의원들이 있다면 그 다음 선거 공천에서 배제하겠다. 이런 반헌법적인 발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46조 2항에 분명히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소위 어느 특정 당의 당규가 헌법까지 무시하는 이런 거는 도저히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지금 민주당에서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국민들이 의사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뭐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결국 실행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8월 말 전당대회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 작업 중에 있는 거죠. 시작인 건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결국에는 정당이라는 게 집권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대선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고 있네 이렇게 판단하실까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당론으로 정했는데 소신껏 투표하는 거. 국회법에는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당론으로 정했지만 충분히 당론을 존중하면서도 내 양심과 소신에 비추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반대 투표를 하고 했었거든요. 네. 본회의장에 앉아서. 예. 그런데 그것마저도 올가맨다고 하면은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도 있겠다. 이걸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국민들은 오히려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정권 창출이 목표라면 아마 그에 어떤 그 부합하는 일인지를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회 라이브원 정정당당 진수희 김유정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